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김영준 국어학원 초등부의 설명회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논술팀장 박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온 오프라인 오신 분들 다 감사하고요. 이런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가 최대한 성의 있게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양육을 하시면서 이 국어 논술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계기가. 근데 그거 중에 하나는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글 읽기랑 글쓰기 수준을 내가 가늠할 수 없다. 어디 정도 수준일까? 라는 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학원에서 보면은 몇 가지 저희가 그 임상의 예를 말씀드리면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주장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글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주장과 이 근거가 수미일관하게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주장과 근거가 안 맞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현저히 적어서 하나의 완성도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없는 글들도 많습니다. 또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숙제를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푸념하게 앞서가지고 왜 그런가를 제가 나름 연구해 봤습니다. 했더니 이런 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들은 사실은 생각하는 습관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그런 만큼 제 아무리 거창한 논제가 나와서 자신감 있게 잘 풀고 싶지만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은 이 컨텐츠의 빈약함으로 인해서 글다운 글을 쓸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체험, 그런 게 주는 어떤 의기소침함들이 쌓이면 아이들은 글을 잘 쓰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많습니다. 뭐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이 충분한 독서량 이 좋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글 읽기랑 글쓰기를 자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저희 학원의 강점이 세 번째 있는데요. 저희 학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런 것들을 뭐 정말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뭐 고민해봐, 생각해봐, 판단해봐, 논의해봐라고 하면 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아이의 몸으로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강점이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학원의 수업은 어떤 애가 오더라도 졸 수가 없고 잘 수가 없고 멍 때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끊임없이 이 학생들이 뭔가 이 발표하게끔 이끕니다. 근데 이 발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컨텐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 먼저 재빨리 어떤 그 문제의 논제를 파악해서 자신만의 비판적 상상력을 비판적 사고력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실은 차츰 이 생각하는 습관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초육 중일 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공부야말로 바로 이 습관을 체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이 지금 어떤 공부하는 이런 시작들이 향후에 이 아들이 중고등학교 나아가서는 대학교에 가서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틀로 쓰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입시에도 무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앞으로는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쯤이면은 내신이 정말 9등급에서 갑자기 5등급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때 수많은 분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1등급과 2등급 차이, 2등급, 1등급 차이는 어떻게 보면 좀 덜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2등급 되었어. 3등급 되었어 할 때 그 충격의 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5등급 될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차이에서 1, 2등급 차이가 아마 현격한 차이를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학교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학생들 중에서 뭐 많은 말을 하지만 꽤 많은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1등급, 2등급 할 거 다 옆에서 보면은 너무나 기특하고 성실하고 참하고 부지런하고 빈틈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1, 누군 2대거든요. 그러면 이 사이의 변별력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평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온갖 방안을 강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 논구술적인 문제를 앞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었나 못 갖추었나를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과정에 있는데, 그냥 이것들을 잘해라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과정 못지않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학원에 이제 오면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넘기는 게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AI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국어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대학에서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대학에서는 재밌는 일들이, 리포트, 저희 대학생 때는 리포트가 항상 상식적인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리포트를 걷고 평가하는 게 사실은 고도의 과정이에요. 왜냐면은 이 상당수의 학생이 AI를 보고 베끼기 때문에 이 교수의 채점은 너무 잘 써도 의심을 해요. 정말 이게 얘 생각일까? 상의성일까? 베낀 걸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뭔가 이렇게 완성된 글로 평가받는 시대는 이제 앞으로 좀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뭐냐? 앞으로는 완성된 글은 온갖 뭔가 조작과 AI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가 어떻게 질문하는가, 바로 이 질문하는 힘.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AI에 대해서 다양한 말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AI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신통치 않더라. 내가 물어봤는데 답이 다 유치하고 좀 이상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합니다. 나 이번에 논문 썼는데 논문의 공동 저자가 AI다? 너무너무 잘 도와줘가지고 내가 정말 논문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 같아. 기가 막히더라, 신기하더라 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번박에 말씀드린 A랑 B가 있을 때, 만약에 이 A랑 B가 한창 커나가는 학생들이다 했을 때는 AI를 잘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앞서 나갈 거예요. 획기적으로. 그런데 뭔가 B가 나는 질문하는 힘이 약해. 혹은 AI가 분석해 준 글을 자기 하는 거 약한 학생들은 아마 그런 작은 차이가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크게 벌어질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AI 하지 마, 너의 생각을 죽여버려, 하지 마 하는 것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AI를 써라. 다만 네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너가 위해서 주체적으로 할까를 연구해라 하는 게 저희가 봤을 때 더 생산적인 답일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다음 보시면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것들이 미래지향적 인간을 양성하는데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보는 AI가 지금 즉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들은 이러한 많은 정보 중에서 데이터 스모그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나만의 합리적인 답을 도출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수업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문해력. 요즘에 보시면은 이게 상당수 아이가 느껴지는 것들은 이게 학원 홍보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는데요. 애들은 스펀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애들은 처음에는 잘 모르고 게으르고 지식이 없더라도 누군가의 재밌는 말만 쪽쪽 듣다 보면은 그 말들이 흡수가 재빨라요. 아이 몸을 적십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달라져요. 근데 바로 이게 제가 교육의 힘인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아이에게 지금 중요한 것들은 어른들이 아이에 걸맞게 아이의 인지 수준, 아이의 눈, 아이의 가치를 걸맞게 해주면 애들은 그거를 거의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10분의 9 이상 흡수하거든요. 바로 이게 문해력 들어가는 거의 시작이에요. 애가 어떤 콘텐츠를 봤을 때 그 들었던 경험들 바탕으로 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잘 쓰는 글은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만큼 이 아이가 내가 어떻게 문제 의식을 갖고 글을 쓸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아마 앞으로는 중요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것 말씀드리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저희 학원의 모든 강사는 학력을 다 공개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이 보시면은 상당수의 초등 학원에서는 원장님 정도를 제외한 강사들의 학력과 프로필은 보통 공개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학원은 그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었다면 공개하겠죠.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 교육이야말로 사실은 어느 엘리트들이 강의해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으로 모두가 이렇게 한국 교육에 충실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강의하고 있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구호스님 나오셔가지고 국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순화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네. 자, 저는 지금부터 저희 그 학원의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이어서 이제 연이어서 국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학원은 지금 이 네 명의 선생님이 초육 지금 국어를, 그러니까 독서논술과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각 반마다 2명의 선생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업은 독서논술 1시간 반 그리고 국어 1시간 반 이렇게 총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테스트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워크북에 풀이하고 발표하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숙제로 이제 원고지에 이제 글 쓰는 숙제가 과제가 나가고 있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습을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그 전주에 배웠던 수업 내용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김영진 아나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논술 시간에는 이제 지정도서를 기반해서 굉장히 깊이 사고하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어는 이제 개념 강의를 하고 아이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이 3단계로 지금 국어의 이제 기초를 탄탄히 지금 다져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마다 장단점이 다 달라서 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문학 부분이 약한지 비문학 부분이 약한지 아니면 문법이 약한지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그 약점을 가진 부분에 대한 보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아이들마다 조금 그러니까 그 다양한 종류의 클리닉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수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그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단기간 내에 굉장히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오는 입학 테스트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매주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글 쓰는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 중에서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 테스트가 통과가 되면 이제 저희가 장학반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 초등학생들이 풀 만한 대학 입시 논술을 푸는 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반은 아니고요. 자, 시험을 통해서 이제 통과한 친구들만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원래 지금 6학년이 지금 0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0, 1, 2, 0, 1, 2, 3 이제 4과정을 거쳤고 이제 4, 5과정 이제 뒤에 가을을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중등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이제 가을바람 선선히 불어오면 어머니들이 고민들이 훨씬 많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제 글쓰기에 주로 주안점을 뒀다고 하면 이제 슬슬 시험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그 논술학원을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독서논술과 국어 이렇게 반반 1시간 반씩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논술 수업만 들었던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이제 그 논술,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고서 글을 쓰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중등을 준비하려면 뭔가 조금 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뭔가 훈련,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업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2가지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과정에서는 지금 이제 4과정, 5과정 한 넉 달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중등 그러니까 여태까지 물론 준비했지만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등 이제 진학하게 되면 바로 이제 내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등 가기 전에 이제 중등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기초 체력들을 마련해서 올라가시는 게 아이들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과정에서 프로그램들은 이제 그 수요 보강 교실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굉장히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주 수업을 빠지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 시간 총 이제 개설되는 반들이 여러 반들이 있고 각 반마다 진행되는 수업이 같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수요일 6시 반에 등록을 했는데 그 주에 만약에 못 온다 그러면 그 주말에 마련된 가능한 시간대에 신청하셔가지고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이건 현강 기준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안 되면 매주 수요일마다 그 전주 수업 빠진 수업에 대한 보강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 날에 보니까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그 보강 교실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 인강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클리닉은 매주 지금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일요일 6시부터 8시까지 학원엔 항상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평일에도 아이들 뭐 특강이나 이런 것도 해보면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주중에는 사실 학원을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프지만 일요일 날 이제 6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특강이라던가 클리닉 시간 그 교실들이 있는데 그때가 가장 참석률이 높아요. 아이들이 이제 일요일 저녁은 사실은 뭐 특별히 학원을 다니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일요일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자기가 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선택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저녁은 무언가 이제 그 정규 수업 외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구나를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특강 마련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읽고 하는 논술 특강이 있고 그다음에 요번 과정 4과정 5과정 같은 게 이제 문법 특강들이 계속해서 마련되어 있어서 만약에 문법 쪽이 좀 아이가 중등 가기 전에 어느 정도 좀 기초를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특강 저희가 정규 수업 안에도 문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강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아이들이 여러 번 듣게 하셔서 체화하는 시간을 체화하는 경험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논술 장학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큰 틀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특강하고 클리닉 일정 잠깐 이제 설명해 드리면요. 보시면 지금 6시부터 8시까지 거의 매주 지금 4과정에는 추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 매주 6시부터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지금 8월 30일만 이때는 이 3과정에 대한 클리닉이어서 1시간으로 진행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6시부터 8시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장학반들은 사실은 이때는 이제 뭐 클리닉이 진행되지 않아서 요때 한 두 번 정도 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준비되어 있는 뭐 클리닉이나 특강들 충분히 활용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따로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규 수업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시간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중등 가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혹시 불안감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이어서 이제 국어 수업 말씀드리면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아이들이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사실은 책 읽고 자기 생각들을 이제 자유롭게 펼쳤죠. 그런데 이제는 사실 이제 중등을 가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시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험을 잘 봐야 되겠죠.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지지나 이제 길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아이들한테 이제 되게 시험을 잘 보고 자기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자 초등학교 때 이제 국어를 근데 초등학교 때 굳이 국어를 해야 될까? 요라는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들 사라지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국어라는 과목은 조금 다른 과목과 달라서 모든 과목에 다
뭐 이렇게 모든 과목에 다 해당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읽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러니까 체화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글을 읽었는데 해석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비단 국어라는 과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라던가 뭐 도덕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영어까지도 사실은 국어적인 능력이 안 되면 사실 위에 이제 고학년, 특히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성적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잘했던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 보면 사실은 국어 쪽에 예상하지도 못하게 어떤 허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길게 봤었을 때 제 왜 아이들 되게 공부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부모로서 보고 있으면 되게 짠할 때가 많고, 저도 저 아이 보면 막 공부량은 너무 많고 시간은 한정이 되는데 그 한정된 시간에 아이가 뭐 24시간 내내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러면 역시 공부를 할 때도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학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서열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글을 읽든 뭐든 간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한정된 시간 안에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했었을 때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다 매겨놓고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지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 대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보를 봤었을 때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고 어떤 정보는 버려도 되는지가 만약에 판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양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서열화를 하려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잘 읽고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자기화하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습관을 만드는 초고 초육 정도 돼서의 그 굳어진 습관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중고등학교 때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논 선생님이 가끔 말씀 나누면 글을 되게 예를 들면 천자, 1500자 써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글을 쓰려면 되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쓰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한 얘기예요. 근데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그렇게 한번 습관이니까 간결한 글쓰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칸을 채우기 위한 그 글쓰기를 계속했던 친구들은 습관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험 볼 때 자 오답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실수를 아이가 하지 않게 도와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보면 초등생들 이제 문제 풀었을 때 틀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가장 아마 어머님들 집에서 이제 문제집 풀려보면 아마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잘못 봐요.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려는데 적절한 거 골라요. 그리고 문제에서 모두 고르시는데 내 답은 한 개만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지 왜 틀렸지? 근데 어머 잘못 봤네. 이 실수를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해요. 그다음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이 두 번째 부분은 내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시험을 낼 때 원래 내가 배웠던 내용에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를 틀 수가 있겠죠. 없애거나 뭐 예를 들면 첨언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선지만 보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내가 봤던 지문과 지금 시험에 나온 지문이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기억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어요. 자, 끝나고 난 다음에 왜 틀렸지 봤더니 선지 제대로 안 봐요. 자기 기억으로 풀어요. 내가 아는 걸로 풀어요. 이런 게 되게 많고, 이런 실수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는데 틀렸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저 원래 아는 건데 앞에 문제 풀다가 뒤에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해요. 근데 봤더니 뒤가 되게 쉬워요. 선생님 다 아는 건데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다 맞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문제가 우리가 시험을 풀 때도 일종의 요령과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건 아는 거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딱 시험 문제 받았을 때 내가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데 쓱쓱쓱 다 풀고 그 문제는 이제 무조건 다 맞는 문제고, 자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리는 문제는 하늘에 맡겨라 그래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인 거죠. 근데 운이 또 실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안배를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가 꽂히면 내가 너를 꼭 풀어버리고야 말겠어예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가는지 감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사실은 한 1분 정도 해결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앞에서 한 4, 5분을 잡아 뭐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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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뒤에가 와장창.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요 유형의 실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시험 볼 때 항상 이제 매주 저희가 시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수를 이제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유형의 실수를 했던 친구들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제 풀 때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부분에 줄을 치고 시작해요. 아, 앉는 거 고르는구나. 모두 골라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체크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하는 실수가 뭔지를 인지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이게 비단 국어만의 문제가 아니고 수학도 똑같이 풀어요, 아이들이. 계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수는 사실 초등 단계 때 잡아주지 않으시면 중고등학교 때 가서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긴장을 많이 하는 그 습관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등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그 뭐 여러 가지 아직은 초등은 요령을 배울 시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그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정도의 실수는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큰 유형의 실수 내 아이 한번 보세요. 문제집 풀렸을 때 얘 왜 틀린 거야 보면 아마 거의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자, 저희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초6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휘,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 알고리즘의 시대여가지고 관심 있는 어휘는 정말 많이 아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어른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단어는 거의 제로예요. 아예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단어인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중고등학교 저희 학원이 왜냐면 그 초중고가 다 연결되는 학원이어서 이제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이제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단계 선생님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그러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시간이 해가 갈수록 어휘가 너무 약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초육에서는 단단하게 어휘에 힘을 기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독해력 그다음에 문장력을 강화해서 이제 올려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그 계속해서 왜 제도가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도가 바뀌어도 기본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국영수는 중요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국어를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뭘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읽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활자로 드러난 의미 그 뒤에 있는 의미를 유추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도는 바뀌지만 기본을 충실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조금 떨리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떨리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주 기본을 준비해 가면 뭐 파도도 칠 때 있고 뭐 파도가 안 칠 때도 있고 자 이 제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수능에서 이제 국어에서 예전에는 선택 영역이 있었는데 이제 선택 영역이 없고요.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이제 다 하고 가야 되는 사실 아이들이 뭐 국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학습량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 영역에 맞추어서 수업이 문학, 비문학, 문법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과정의 금 선생이 문학 영역이고 5과정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한 과정 안에 문학, 비문학, 문법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 5 두 과정 남는 동안에 이제 문학 영역, 그다음에 비문학 영역, 그다음에 문법 영역을 공부하고 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업할 때는 지난주에 배웠던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에 간단한 이제 리뷰가 있고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4, 5 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등 내신에서 바로 연결되는 이제 품사하고 형용사, 그러니까 품사하고 이제 형태소 수업이 정규에서 이제 아이들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매주 이제 배웠던 내용을 학습했던 내용을 이제 평가하는 시간이 있고요. 이때는 이제 어휘와 이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이렇게 두 가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한 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주에 그 전체 과정에 대한 종합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문학,
비문학 문법 중에서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어려워했는지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결과는 이제 매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매주 보는 시험은 당일날 매일 나가고요. 그다음에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전체 성적이 나가서 전체 아이들 중에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에 되는지를, 그리고 내 아이가 어느 부분이 조금 취약하고 그래서 어느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줘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는 그 성적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반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치도 있지만 반포도 있어서 성적은 이제 전체 성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조금 많기 때문에 좀 객관성을 아마 확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사과정에 이제 국어 프로그램 보시면 그 문학, 비문학, 제가 문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문학 주주하고 그다음에 문법은 이제 품사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특강이 이번 과정에 이제 품사에 관련된 특강이어서 아마 여러 번 이제 그러니까 문법은 제가 보니까 왕도가 따로 없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등 가서 시험을 보려면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 한결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술 수업만 듣다가 이제 저희 학원에 처음 왔을 때 첫 주, 두 주 아이들이 수업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용이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용어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여러 개가 들리다 보니 상당수의 아이들이 첫 주나 그러니까 한 첫 번째 왔던 주에 수업 보면 어려워하는 경우가 내용을 어려워한다기보다는 그 용어, 개념어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이제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 과정에 4호 과정에 이제 그 문법이 아무래도 좀 더 강조가 되고 이게 결국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신 가서 이제 이렇게 조금 많이 이 성적을 좌우하는 게 문법 파트란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추석 지나서 이제 비문학과 그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마지막 주에 이제 종합고사 하면서 한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국어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어서 논술 수업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논술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길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저희 학원에 이렇게 보내시면은 이 논술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논술이 초등용, 이 대입용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학원들은 저희가 조금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조악한 이해입니다. 왜냐면은 정말 그 학원이 좋다면은 초등용의 논술은 대입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이 난도, 분량, 어떤 복잡성 여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기본 방법은 동일하거든요. 뭐냐면은 항상 모든 글에는 논증하기. 그럼 논증하는 이유가 뭐냐?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설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주장과 걸맞게 근거 예시가 잘 나온다. 그래서 주장과 또 근거 예시의 양이 적절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이 못하냐? 잘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시작할 때부터가 이른바 어린이용 그런 논술이 아니라 주장, 근거, 예시를 잘 쓰고, 또한 이런 거 쓸 때 뭐 감정이 과잉되거나 아니면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거나 혹은 너무나 이렇게 비약적인 것처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삼가는 그런 글들을 쓰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방법이 첫 번째가 이 평가가 저희는 동일한 게 아니라 A부터 B, C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과 즉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세 등급으로 서울대 수준처럼 A 플러스랑 A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A 플러스는 한 주에 한두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간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방법이고, 학생 모두가 A 받고 싶어하는 만큼 더 열심히 자세하게 길게 글을 써오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평가를 받을 때 이게 아이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썼어요. 잘했어요. 근데 막 저희가 보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논술이란 것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노력만 보여준 게 아니라 상대방의 나의 글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혹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은 총 3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머니들 이렇게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에 보내시면은 상담을 할 때 이걸 여쭤보십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제가 첫 아이여가지고 늘 평가할 때 객관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의 지력이 어떤지요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지 않아도 이 지력의 좋은 아이의 특징들은 어떤 것들을 볼 때, 봤을 때, 읽었을 때, 느꼈을 때 그 내용을 더 적확하게 간결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내용만큼은 정확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이 아이한테 뭔가 아이가 재미있어 할 것 같은 그런 텍스트들을 줌으로써 아이가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탐독해내고 해석해내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에 방법론이 있는데 그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해력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요약 능력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모든 대학, 특히 명문대일수록 요약 능력은 획기적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요약 문제예요. 제가 고3 때 제가 논술을 보는 세대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요약이 덜 중요했었어요. 그냥 그때는 내가 어떻게 어떤 것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해서 차분하게 쓰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학원이 안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학원에 보내시는 이유가 이 요약력을 혼자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만큼 아이가 지금부터 요약 공부를 하면은 미래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좋냐? 아까 고수님 말씀처럼 이 국어, 논술, 교권 모든 과목의 기초거든요. 아이가 영어 공부할 때, 과학 공부할 때, 사탐 공부할 때 요약 방식 공부를 해보십시오. 아이는 더욱더 적은 시간에 많은 양을 효율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는 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는 그 했을 때는 통합적 사고력을 보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 약한 게 바로 2단계입니다. 뭐냐면 아이들은 어떤 작품과 어떤 작품이 상당히 유사해요. 닮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A랑 B를 별개로 이해해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 고리를 찾지 못합니다. 강사가 힌트를 줘도 어려워해요. 그런데 현재 보십시오. 수능에서부터 지금 많은 대학의 논술 문제는 이게 한 가지 텍스트만 물어보는 경우는 지금 없어요. 지금 많은 텍스트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혹은 짤막한 글과 이 글을 비교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 가지 능력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글들을 내가 어떻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2단계를 하고 있는 거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가 대학원 논문 썼을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 너는 지금 네 논문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해한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쓰기가 엉망인 논문은 논리가 될 수가 없대요. 근데 그때 제가 약간 좀 반신반의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그 교수님의 말씀이 해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은 이 논리력, 다른 문장, 탄탄한 구성,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논리의 힘인 건데 이게 있는 사람들은 표현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이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박수칩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이랬던 건데 어머니들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은 아까 제가 스포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보면은 다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특점 강점들은 이런 것들을 비교적 빨리빨리 흡수해가지고 영가전 기준에서 0, 1, 2, 3 들은 학생들은 지금 거의 한 반 정도는 글을 잘 써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설령 저희 학원에 보내시지 않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이 논술의 가장 큰 힘이 뭐냐? 사실은 빼어난 학원, 빼어난 강사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꾸준한 글쓰기입니다. 이것만 되면 아이들 글은 안 늘 수가 없거든요.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희 학원의 가장 큰 강점들은 첨삭을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강사가 직접 합니다. 그런 만큼 아이들한테 1대1의 대화를 글로 할 수가 있는 거. 두 번째는 아이의 어떤 성장 속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거겠죠. 괄목상대하게 향상한다. B의 경우에는 조금 더디지만 살짝 미미하게 올라가긴 한다. C는 정체가 돼 있다. 혹은 오히려 글이 퇴보하고 짧아지고 이상해진다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게냐면은 저희들은 학생들을 되게 자세히 보거든요. 이런 경우의 원인은 게으름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사춘기 혹은 반항심 혹은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아픈 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아이들은 그걸 하나로 글을 쓸 때 자학적으로 쓰더라고요. 혼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럴 때 아이랑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어떤 게 간지러워 긁어줄게. 뭐가 힘들어 위로해줄게 하거든요. 그런 만큼 저희들은 하는데 제가 이것을 드리고 이제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제가 학원에 봤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 학원이 뭐냐 고민했는데요.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 이름이 예컨대 연주예요. 근데 연주가 학원에 왔을 때 보통이어서 실력이. 근데 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특했어요. 그런데 연주가 갑자기 이쯤 돼서 엄마한테 이랬대요. 엄마, 나 국어학원 안 다닐래. 너무너무 힘들어. 좀 쉬게 해줘. 근데 그 어머니들 이럴 때 원인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원인 중에 좋은 원인도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원인이냐면은 이 아이들은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공부하면서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때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은 그냥 내팽개치고 유보하고 싶어요. 중학생 때 하자, 언제 하자, 미래 하자, 겨울에 하자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래 그럼 좀 쉬자 고 하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아이가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뭐든 간에 비약적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막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 좀 참고 애를 격려해주면서 끌어올리면 이때 다음에 아이가 2단계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 수학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가 만약에 이거를 국어에서 느꼈다. 이 애가 이러한 체득의 힘이 뭐냐면은 아이가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에게 공부하면서 고난 닥쳤을 때 내가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실력이 괄목상 향상되어 지금은 글쓰기나 국어 따위가 어렵지 않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가정생들의 달라진 가장 좋은 거는 이 한 과목의 그런 성장과 발전을 다른 과목 할 때도 유지하거든요. 영어 따위, 수학 따위 안 무서워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함부로 끊지 말고 버텨보자. 근데 그 아들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게 또 중요한 뭐냐면은 어머니들 제가 학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착한 게 뭐가 있냐면은 상당수의 자기 고민 문제들을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털어놓을 것 같지만 안 털어놓더라고요. 근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엄마 아빠 이미 바쁘시고 힘드시고 고민 많아. 나까지 보태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런 만큼 아이가 사실은 그 썩고 있는 마음을 참고 있는 것도 많아요. 학교 폭력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를 응용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짝꿍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싫고 고통스러운데 이것도 버티면은 잘 해결될 거야. 짝꿍도 바뀔 거고 반도 바뀌고 저렇게 올라갈 거야. 그런 마음 갖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마음 갖는 학원이 저는 그 아이한테 가장 소중한 값인 것 같아요. 저희 학원의 그런 특징들은 아이가 이런 순간에 그거를 강사가 예민하게 포착합니다. 지금 땡땡이가 더 커지기 위해서 지금 고난 중이다. 그럼 그때 우리가 그걸 포착해서 애를 1대1로 부르고 격려해주고 하면 그 아이는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때 좋은 게 뭐냐면 마지막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아이는 이러면서 교사 어른에 대해서 신뢰감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는 좋은 의미의 권위를 인정해 주거든요.
학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 부탁드리고 질문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 반대급부들 많습니다. 이런 게 항상 안 된 애들은 쌓이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들 요즘에 제가 대학에서 강연도 했잖아요.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만약에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가 해외 교환 학생을 권유했어요. 그럼 땡기잖아요. 해외 교환 학생은 멋져 보이니까, 행복해 보이니까, 즐거워 보이니까. 근데 갔어요. 첫 모임 오리엔테이션에 갔더니 다 그 대학에 온갖 이른바 핵 인싸가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영어 잘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요즘 학생들의 꽤 많은 학생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날 교환학생 취소해 버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 아빠가. 너 설렜는데 왜 취소해? 엄마가 좀 듣고 싶은데?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제일 못하잖아. 기죽는 거 싫어 엄마. 하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없을 것 같이 요즘에 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아이가 되면 어렵잖아요 앞으로가.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가 어려운 순간에 도망가는 것들을 습관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할 때 하는 건 첫 번째가 자기에 대한 믿음, 나는 견딜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른에 대한 믿음, 어른이 도와줄 거야, 격려해 줄 거야, 옆에 있을 거야. 하면 아이는 이때 띱니다. 미래로, 꿈으로, 성공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 말씀이 있는데 초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초육 같은 건 4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짧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4개월도 많이 배워요. 그런 만큼 짧지만 아이가 더 임팩트 있게 담백하게 배워가지고 중등부 올라갈 때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아빠, 엄마, 나 국어만큼은 덜 걱정스러워. 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사실은 아이의 저그 생활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고 싶은 것들은 이때 이런 거예요. 몇 달 안 되지만 나왔을 때 국어 공부하는 방법, 논술 공부하는 방법 이것들을 깨우친 학생들은 그냥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갔을 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매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의 결과는 지금 당장 한두 주 안에 보이지 않지만 가다 보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어머니들께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프로그램은 다 열려 있어요. 이게 설명회용이 아니라 실제 진행되고 있고 유효하고 모두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특강이든 1대1 수업이든 다 보내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는 저희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들 있으면 저희한테 편하게 기타 넣는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정성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쑥스러우시죠? 여기에 무슨 질문이 선생님 여기 나오셔가지고 질문을 좀 추려주시면은 이분 답변하실 동안에 여기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질문 나온 것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반은 이른바 입반 테스트가 우등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제법 우수하다. 좀 돼 있다. 완성돼 있다. 근데 얘가 초심자랑 공부했을 때 둘 다에게 이 수업이 유익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 어머니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 이유가 이 저희 학원에 보면은 섞여 있지만 이 반의 기본 수준은 중상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얘네가 들어도 살짝 쉽지만 이해되고 얘가 들어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만큼 이 반에서 나는 조화가 되어서 실력과 큰 상관없이 국어와 논술을 따라갈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서로 어우러지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지금 자랑은 올해가 되게 좋은데 항상 학원은 매년 다르거든요. 아이들의 구성 같은 것들이. 근데 저희가 올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한가 정도 반을 빼고는 모든 반이 조용해요. 모든 반이 진짜기 때문에 강사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끝난 다음에 시끄러운 반들은 강사도 사실은 우울해져요. 우울한 이유가 내가 10개 준비했으면은 그런 반에서는 5개밖에 못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근데 지금 저희들은 어떤 반은 12개를 수업하고 나옵니다. 그런 만큼 지금 거의 대부분 반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나 무관하게 약간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약간 누가 보면은 중3 같은 분위기의 수업이 되는 면학 분위기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국어, 영어, 수학 또 최근에는 보니까 뭐 과학도 떠오르고 음악도 떠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국어를 정말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다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국어는 한국어니까 좀 나중에 하자. 막 하겠지. 독서 같은 거 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국어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런 낙차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건데 저희가 그 어렸을 때 학생이었을 때 기억에 다 있잖아요.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미래엔 더 시간이 흐를 거고 그럼 자꾸 저희 어른들은 저희 과거의 고3 시절 고착돼 있어가지고 그 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저희 세계 보십시오. 약간 저보다 더 젊으시긴 하지만 저희 고3 때 국어 때문에 수능 망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영어나 수학은 기억이 나는데 영어, 수학, 과학은 기억나는데 국어 때문에 뭐 서울대 못 갔다. 그런 기억은 잘 안 떠오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좀 국어를 방심할 수가 있는 거가 있는데 지금 국어는 약간 그런 식의 국어보다는 더욱더 치사하고 끔찍하고 사실 잔인하게 나와요. 저는 놀란 게 제가 최근에 저희 조카 때문에 수능 문제집 봤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정말 기가 빨리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고3 재수생 애들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문제 수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희 고3 때 비교했을 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대학 교수가 풀어도 만점 안 나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미리 해야지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나오는 말씀드리면은 이 논술을 시작했을 때 이 독서력을 많이 독서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세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독서의 난도예요. 어떤 학원들은 이런 학원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혹세무민 같은 것처럼 우리 학원은 대치동 최고의 국어학원이야. 쉬운 거 안 읽혀 하면서 어려운 책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난해한 도서. 그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글을 길게 써야 생각하는 힘이 배양이 돼. 그러니까 1,500자, 2,000자 그 쓰게 할 거야. 그래서 긴 분량으로 승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학원은 애들 많아. 착하게 보여줄 필요 없어. 엄격하게 할 거야. 그래서 엄격한 지도를 합니다. 이걸 제가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 이런 방식이 정말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대학 입시라는 거는 마라톤의 시작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기초 체력 기르고 본격적으로 뛸 준비하는 그런 예비 단계가 초육이에요. 그런 만큼 지금 우리 아이가 1등 한다. 우등만 들어갔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지금 초육 때 성적이 좋고 나쁘고는 너무나 가변적이고 우연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런 만큼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이가 지금 당장은 엄마 아빠가 흡족해요. 애가 바쁘고 새벽까지 숙제하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흡족하면서 잘 선택했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탈이 언제 나냐? 빠르면 중1, 늦으면 중2 때 나옵니다. 아이가 정말 여기 학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우려스러운 게 학원 자체 등원을 거부해 버려요. 나 국어학원 절대 안 가. 논술학원 절대 안 가 하거든요. 그럼 어린들은 이때 악몽에 쌓여 있는 거고 이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긴 분량. 지금 논술고사에서는 대학교 입학 포함해서 긴 분량 논술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은 길어봤자 600도 쓰는 거거든요. 정말 길어봤자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리고 쓰고 싶은 양도 생각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분석한 거를 쓰기 때문에 내 생각과 창의성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만큼 사실은 이 두 번째 것들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요한 거 볼 때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난해한 게 아니라 재밌고 할 만한 독서.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초등생의 분량.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감 있는 지도, 애정 있는 지도, 그 다음에 학생의 미래를 보는 지도가 중요한 거지. 그럼 그때 애들은 그냥 마라톤 뛸 수 있는 준비를 자신감 있게 한 다음에 뛰어요. 완주합니다. 근데 어머니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한창 지금 이렇게 동네 어머니들이랑 친하실 나이대잖아요. 지금 애들이 어릴 때 그럼 소문이 나잖아요. 제 군계 일학이래, 영재래, 영재형 간대. 근데 중3쯤에 한번 조금 한번 그때 떠올려 보시면은 신기하게 그들 중 4분의 3이 이사 안 했는데 동네에서 안 보이거든요. 소문이 안 나요. 그럼 엄마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영리했던 내가 왜 지금은 안 보여? 항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초6, 초5 때는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간에 에너지를 아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아이의 어떤 뇌 총량이 100일 때 현명한 엄마 아빠들은 일부러라도 25%를 남겨둡니다. 정말 얘가 미래에 본격 정보될 때 뛸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이거를 120을 써버리고 나면은 정말 얘가 달려야 할 마지막 스파트쯤에서 그냥 놓쳐버려요. 근데 이런 경우가 대치동에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실수인 거예요. 그냥 누구도 나쁜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보실 때는 초등 때는 옆에 누구랑 비교하시기보다는 나를 믿으면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가 불안해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면은 애도 똑같이 자존감 높고 불안해하지 않고 잘 자고 잘 생활하거든요. 모두에게 좋은 방법인 겁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감사하고 인연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이거 끌 거니까